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생물 기본편 처음 진도 들어가는데, 진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초생물, 기초탄탄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우리가 출제 빈도 같은 걸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우선 제일 먼저 차례 바로 앞 페이지에 최근 4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차례라고 되어 있는 바로 앞 페이지요. 됐죠? 그리고 거기 출제 빈도 하고서 서울시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2013년도에는 2번인 거는 추가 모집으로 해서 2번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는 2번이라 4개년도지만 횟수는 5개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생물 단원 보면 제일 첫 단원이 세포 단원 나오고, 두 번째 단원이 생식과 유전이죠. 생식과 유전 단원이 나오고, 세 번째 단원이 진화, 네 번째 단원이 생물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이란 말은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원이 동물의 구조와 기능,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것들 구조와 기능. 그리고 여섯 번째 단원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맨 마지막 단원이 무슨 학이 되는가? 생태학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7단원으로 구별하는데, 책에 따라서 세포를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하고 세포 나눠서 이걸 2단원 나눠서 8단원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이 워낙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걸 세포에 포함시켜서 저는 이걸 1단원으로 해서 컨셉을 잡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7단원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 뭐가 되는가? 세포 단원하고 생식과 유전 단원하고 동물의 구조와 기능, 요 세 단원에서 거의 80%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세포 보니까 세포의 단원, 여러분들 교재에서 세포 단원 보니까 2012년도에 20%, 2013년도에 15% 쭉 해서 평균 몇 %가 나오는가 그러면 거의 23%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약으로 잡아서 한 20%가 출제가 되다. 생식과 유전 단원 보니까 40%, 29% 쭉 해서 나오니까 평균 이것도 몇 %가 되는가? 31% 정도 나오죠. 30%. 동물의 구조와 기능 평균 30% 평균해보면. 그래서 요 세 단원에서 20, 30, 30이니까 80%가 출제된다는 소리죠. 그럼 나머지 20%가 진화, 생물의 다양성 여기서 출제되는데, 20%라면 4문제거든요. 그럼 4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각 단원에서 한 문제나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 세 단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이 단원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1점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단원 무시하지 말고 이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 될 공략할 단원은 1, 2, 5단원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단원이 세포하고 생식 유전이 좀 어렵죠. 세포에서는 뭐 때문에 어려운가 하면 광합성의 명반응, 안반응, 호흡에서 TCA 회로 제일 어려운 단원이죠. 그리고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 유전이 조금 어려운 데가 있고, 이거는 이해하면 되죠. 동물의 구조와 기능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혈액, 소화, 순환 이런 거니까 좀 많이 친밀한 단원이고, 학교에서도 생리학 시간에도 배웠던 단원, 이런 단원이니까 이건 그렇게 뭐 문제가 많이 될 단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두 단원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책에 우리가 기본편하고 심화편으로 구성을 해서, 기본편은 1단원하고 2단원하고 5단원하고 6단원하고 요 4개의 단원을 무슨 편으로 잡았는가? 기본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기본편에 1, 2, 5, 6인데, 이 세포가 이 뒤에 것을 생식과 유전을 알아야 하고, 또 동물의 구조와 기능 이런 걸 알아야지 세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심화편으로 따로 해서 1단원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2단원도 마찬가지. 생식 유전에서 유전, 그럼 멘델의 법칙이나 이런 멘델의 법칙 같은 건 뒤에 있는 지식을 몰라도 멘델의 법칙을 풀 수 있지만, 더 다른 또 유전 같은 건 진화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풀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심화편으로 해서 구별해서 2단원, 그리고 3단원, 4단원,
그다음 7단원 이것을 무슨 편으로 다는가? 심화편으로 놨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서 이렇게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해서 1, 2단원은 워낙 유명한 단원이라 기본편과 심화편을 나누어서 1, 2단원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편에서 같은 1단원이라도 쉬운 거, 조금 난해한 거, 어려운 거, 뒤에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구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고 차례를 보고서 1, 2 다음에 3이 아니고 왜 갑자기 5인가? 그러면 내 취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1단원, 2단원, 바로 5단원 들어가는 거는 요 3, 4단원이 심화편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구성을 이런 모양으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참고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단원마다 단원 끝에 적중 예상 문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단원 끝에 적중 예상 문제를 해놓은 거는 배우는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세포의 어느 부분을 배웠다 그러면 뒤에 가서 적중 예상 문제 풀면 몇 번까지 딱 풀면 그게 배우는 순서대로 돼 있지 뒤죽박죽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포라 그래서 세포를 앞에서 배우는 거 뒤에서 배우는 거 막 섞어서 문제 배열 해놓은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부터 단백질까지 배웠다 그러면 뒤에 넘겨보면 단백질까지 나오는 부분까지 문제 풀면 돼요. 그럼 하나도 막히는 거 없이 쭉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뒤에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게 이런 선택지도 뒤에 있는 걸 앞에다 막 빼놓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오늘 배운 내용만 알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단원을 꼬박꼬박 오늘 어디 배웠다 그러면 배운 부분을 꼬박꼬박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 문제 수가 뒤에 단원별로 몇 문제 해놨지만 전체 다 개수를 계산해보면 500문제 정도 돼요. 500개예요, 500개. 문제가 500문제니까 500문제면 웬만한 시중에 나오는 서점에 있는 책 한 권 분량이거든요. 그걸 뒤에 단원 종합 문제 한번 쉬어보세요. 쫙 계산해보면 딱 500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 한 단원에 50문제 있다, 요거 몇 문제 있다 해서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합하면 500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구나. 그래서 배우는 대로 하루에 뭐 어디까지 배웠는데 풀어보니까 15문제. 그럼 15문제 쭉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배우는 대로 가로넣기 하고 OX 문제가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듣는 수험생들은 자료를 다운받게 만들어 놨으니까 수험생들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기본 가로넣기 하고 OX 문제를 꽉꽉 풀어가면서 확인을 해서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거 풀면 저절로 외워지게 내가 아주 꼼꼼하게 해놨어요. 가로넣기 하고 OX 문제를 쭉 해놨으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배우는 대로 가로넣기 OX 문제 확인하고 요 뒤에 있는 적중 예상 문제 풀고 이래가면서 배우는 대로 100% 암기해서 나가도록 해서 공부를 밀리면 그 OX 문제나 가로넣기 문제 밀리면 도저히 못 풀어요. 왜 못 푸는가? 너무 많아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밀리지 않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분량이 한 2, 3주만 밀려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거 언제 다 푸나 너무 많아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꼬박꼬박 풀면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OX 문제 중에서도 내가 Q&A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 있으면 이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하려고 해요. 작년에는 OX 문제는 전혀 여기서 내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 OX 문제를 너무 언급 안 하니까 Q&A에 이런 문제 아주 중복되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Q&A에 중복되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요 OX 문제도 간간히 얘기를 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취지는 이렇다는 거 알고 처음부터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봅시다. 제일 먼저 15페이지에 원자의 구조와 화학 결합부터 원자의 구조와 화학 결합에서 원자의 구조. 우리가 수소 또는 산소 또는 탄소 또는 질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원자라고 하는데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이거하고 이거 모여서 H2O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자가 되는 거죠. 분자. 또 뭐 요거하고 요거가 모여서 CO2가 됐다. 분자. 그래서 원자가 모이면 분자 또는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 제일 가장 기본 단위 원자들이죠.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핵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가? 그러면 플러스를 무슨 자라고 하는가? 양성자라고 얘기를 하죠. 양성자와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중성자가 있죠. 그래서 원자핵에는 플러스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이 주변을 뭐가 돌고 있는가? 그렇죠.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원자핵에는 플러스 가진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플러스가 6개면 마이너스도 6개. 그럼 플러스 6개, 마이너스 6개. 그러면 중성자는 전기가 없으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띈다라고 하는가? 중성이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성자는 전기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원자의 무게는 어떻게 따지는가?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 무게를 따질 때는 뭐의 무게와 뭐의 무게를 원자의 무게로 따지는가? 그러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원자의 무게, 질량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질량으로 왜 따지지 않는가? 그러면 워낙 어때서? 가벼워서. 그렇죠. 워낙 가벼워서 이거는 무시하고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만 따져서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로 따진다. 그렇죠. 무시할 정도라는 말은 내가 항상 비유하기를 뭐하고 비유하는가 하면 우리가 몸무게 달 때 저울에 올라가죠. 저울에 올라갔더니 내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런데 파리 한 마리 앉아가지고 더 무게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파리 하나 앉았다. 그래서 그 무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워낙 작아서. 그래서 전자는 무시하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로 무슨 수를 계산하는가? 질량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책에 우리 1번의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장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2번에 전자는 원자핵의 주위를 돌고 있으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 되는가? 중성이다. 4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의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의 개수가 원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1개 있는 원자도 있고 2개 있는 원자도 있고 10개 있는 원자도 있고 20개 있는 원자도 있고 그래서 요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를 구별할 때 이걸로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수가 하나 있으면 1번 원자라고 하고 양성자 수가 2개 있으면 2번 해서 1번, 2번, 3번, 4번 쭉 번호를 붙여준다.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양성자 수를 뭘로 표시하는가? 원자 번호. 그래서 양성자 수,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그렇다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다? 그럼 뭐의 수하고 똑같을 수도 있는가? 전자 수하고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하고 같은 이것을 원자 번호라고 한다.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 원자 번호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자의 크기와 질량에서 이번에 원자의 크기와 질량에서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질량수 외워야 되죠.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질량수라고 한다. 양성자수, 질량수. 그래서 그 원자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의 뜻만 잘 알아두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고 질량수 하면 원자의 질량을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란 말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얘기한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자의 표시 방법으로 들어가서 원자의 표시 방법엔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가? 그러면 탄소를 예를 들면 탄소 원자의 표시 방법 탄소 C 탄소죠. 탄소를 예를 들면 원자핵의 탄소는 양성자 수가 6개가 있어요. 중성자 수도 몇 개가 있는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도 몇 개가 있는 건가? 그렇죠. 전자 수는
양성자수와 같으니까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수 6개, 중성자수 6개, 전자 6개. 그러면 이걸 표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는가? C 해놓고 원자 번호는 뭐가 원자 번호라고 했는가?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를 여기다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양성자수 원자 번호 표시하고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그러면 중성 원자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가 그러면 이 전자는 양성자는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양성자 원자핵 속에 딱 고정해요. 그렇지만 전자는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전자는.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자수는 잃어버리거나 받지 않은 중성 원자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들락날락 하지 않은 중성 원자의 전자수.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이온이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자수, 중성 원자라는 말은 전자가 이동되지 않은 원자의 전자수다라고 하죠. 여기에 표시하는 건 뭘 표시하는가? 질량수를 표시를 해요. 그럼 질량수를 표시하면 질량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양성자수 6개, 중성자수 6개,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12가 되죠.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여기다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를 표시하는 건가? 그쵸. 질량수를 표시하는 거죠. 질량수. 그러니까 무슨 수와 무슨 수를 합해 놓은 건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것을 무슨 수라고 얘기하는가? 질량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원자를 표시할 때 이런 방법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자의 표시 방법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 밑에 있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 중에서 몇 개를 해놨는가? 4개를 해놨어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4개를 해놨는데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수소는 1이라고 해놨으면 요 1이 원자 번호가 얼마라는 소리인가? 1이라는 소리죠. 근데 수소만 중성자가 없어요. 수소 하나만 중성자가 없어요. 그럼 1 플러스 중성자가 없으니까 원자의 질량도 얼마가 되는가? 1이라고 표시하죠. 그럼 이런 모양으로 표시했으면 양성자수 하나고 중성자는 없다? 그럼 질량수는 얼마인가? 1이라는 소리죠. 그럼 전자수는 몇 개인가? 그대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C는 우리 지금 했던 거니까 6, 12. 이거는 7번이에요. 7번인데 번호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문제 나올 때는 가르쳐주고 나오면서 이걸 써주고 양성자수 얼마냐, 중성자수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 14 이렇게 놨으면 양성자수 얼마라는 소린가? 7. 원자번호 7이니까 전자수도 7개라는 소리고 중성자수는 몇 개인가? 중성자수도 7개니까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양성자수 7개다. 중성자수 얼마인가? 7개다. 그래야 질량수가 얼마인가? 14가 되죠. 그래서 여기 14에서 7을 양성자수를 빼면 중성자수가 되는 거죠. 탄소는 8. 그러면 이게 16 이렇게 써 있으면 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라는 소린가? 8개. 그럼 중성자수 8개.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16이고 그럼 전자수는 얼마인가? 전자수는 양성자수하고 똑같으니까 8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핏 볼 때 그러면 질량수는 항상 원자 번호의 2배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건 11, 23이에요.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딱 2배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11, 23 이렇게 만약에 써있으면 나트륨 같으면 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양성자는 몇 개가 되는가? 11개. 전자도 몇 개가 되는가? 11개. 그럼 양성자수 11개, 전자 11개. 그럼 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12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빼니까 12개. 그럼 질량수는 얼마인가? 2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요게 2배 되는 거는 아니에요. 2배 되면 항상 이거 짝수 되겠네요. 아니죠. 홀수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원자번호로 하고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요거 빼면 중성자수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우리가 원자를 표시하는데 어떤 원자가 있는가 그러면 이 원자에 따라서 이런 원자가 있죠. 탄소가 지금 이오탄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우고 갈게요. 양성자 수가 6개가 있는데 중성자 수가 8개가 되고 그러면 전자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전자수는 양성자수하고 항상 같으니까 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그러면 C를 표시할 때 원자 번호는 얼마로 표시해야 되는가? 얼마로 표시해요? 그렇죠. 원자 번호는 6으로 표시를 하죠. 6. 원자 번호는 6으로 표시하는데 여기에 있는 질량수는 얼마로 표시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하고 합한 게 무게잖아요. 14로 표시하죠. 그러면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C에 6, 14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뭐의 수가 다르다는 소린가? 그렇죠.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가 달라진 이유는 무슨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거거든요.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면 이건 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죠. 왜 그러냐면 요 6이고 2개가 더 많잖아요. 불안정하니까 붕괴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런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양성자수, 원자번호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다는 소리는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원자번호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위 원소는 양성자수는 똑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진다. 그럼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를 일으키는데 붕괴 일으킬 때 어떤 거는 방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붕괴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붕괴 일으킬 때 방사능을 막 배출해요. 그럼 방사능을 배출하면 이 원소가 어디로 가는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방사능을 배출하니까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방사능 따라가 보면 방사능 탐지기로 해서 따라가 보면 금방 위치 추적한다. 그래서 원자가 어디로 가는가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무슨 원소가 되는가? 동위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인가? 8이고 8인데 얼마짜리가 있는가? 원래는 8이면 여기가 88, 16인데 산소가 8인데 중성자수가 10개가 있는 바람에 18개인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얘기하는가? 산소의 무슨 원소이다? 도미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질소 같으면 7이면 여기가 중성자도 7개예요. 그러면 14개가 돼야 되는데 중성자가 8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이면 중성자가 8개 있으니까 몇 개가 되는가? 15.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탄소는 지금 얘기했던 지금 바로 했던 탄소는 6이면 10인데 탄소가 6인데 중성자가 8개가 되기 때문에 14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동위원소 가지고 이런 동위원소들 가지고 우리는 원소의 위치가 어디로 갔는가 추적을 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건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광합성 하는 데는 뭐하고 뭐가 필요한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광합성 하는 데 필요한데 광합성 결과 뭐가 방출되는가? 산소가 방출돼요. 그 물 속에다가 광합성을 시켰을 때 이산화탄소가 물이 들어가서 산소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 중에서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가 여기로 방출되는지 물 속에 있는 산소가 일로 방출되는지 옛날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산소가 일로 방출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는가?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5에다가 동위원소 얼마짜리 집어넣는가? 보통 산소는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16짜리인데 그럼 16짜리 원소는 안 써주는 거예요. 보통 원소들은 안 써요.
그럼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12니까 안 써놓은 거지. 여기다 16, 12까지 다 쓰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아요. 안 써. 그런데 여기다가 요건 동위원소라는 뜻으로 18자리를 집어넣어놨다 그래요. 그랬을 때 방출된 산소가 이런 산소가 나왔다라고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산소가 나왔다는 소리는 나왔다면 어디에 있던 산소가 나왔겠는가? 그렇죠. 이산화탄소 속에 있는 산소가 나왔겠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방사능 추적을 쭉 해보니까 여기서 방사능이 표시가 되더라. 얼마짜리가 되는가? 18짜리로 표시가 되더라. 그러면 광합성에서 방출된 산소는 어디 속에 들어있던 산소가 나왔다는 소린가? 그렇죠. 물 속에 들어있던 산소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유용하게 아주 많이 써요. 이런 동위원소가. 그래서 이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던 놈이 어디로 갔는가 위치 추적하는데 굉장히 많이 동위원소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는가? 그러면 원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럼 원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자에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어떻다라고 했는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전자가 이동하는 바람에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만약에 전자가 하나 다른 데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성자가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되겠다. 전자가 다른 데서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하나 남아요? 마이너스 하나가 남죠. 그럼 마이너스가 남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고 전자가 하나 나갔어요. 그럼 전자가 하나 나가고 나면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나간 대신 누가 하나 남는 건가? 플러스가 하나 남겠죠. 그런 걸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양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를 받거나 내보내서 전화를 띄게 된 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온에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생겨서 그 밑에 줄에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이것을 이온,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제일 밑에 줄에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러면 왜 전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들락날락거리는가? 들락날락거리는 이유는 이 원자가 항상 안정되기 위해서, 그럼 안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이 전자가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는데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는 게 껍질이 여러 껍질이 쭉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 주변에 원자핵이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안쪽 각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안정한가? 2개가 있어야 안정해지는 거죠. 전자가. 그리고 그 다음 각부터는 전자가 몇 개씩 있어야 안정한가? 8개씩 있어야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어야 안정한 거죠. 그럼 이건 이렇게 되면 원자 번호는 몇 번인가? 그러면 지금 양성자도 이온이 아닐 때 양성자 10개다 그러면 전자도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럼 이런 상태는 원자 번호가 10번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바깥쪽에 있다 그러면 바깥쪽 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8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쪽에 제일 최외각에 2개, 그 다음엔 8개씩 있어야 안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한다. 옥텟 규칙. 규칙이라는 말은 제일 안쪽에는 2개, 전자가 제일 안쪽에 2, 그 다음에는 몇 개씩 있어야 되는가? 8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야 안정하게 된다.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자의 수가 가장 제일 안쪽에는 전자가 2개 있고 그 다음 각부터는 8개 있어야 안정하게 되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자에서 옥텟 규칙에 따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탄소부터 볼까요? 탄소. 책에 있는 걸로 한번 보면 나트륨 한번 봅시다.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럼 나트륨이 11번이면 안쪽에 몇 개가 있어야 안정하게 되는 건가? 안쪽에는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안쪽엔 2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8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가게는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는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 있으니까 10개 채워졌죠. 그런데 나트륨 원자번호가 11번이잖아요. 그럼 양성자수 11개니까 전자수도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11개가 있어야 되니까 1개가 제일 최외곽에 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전자가, 지금 이건 나트륨 뭐라고 하는가? 원자라고 하죠. 나트륨 원자인데, 나트륨 원자, 양성자 11개, 전자도 11개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중성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나트륨은 11번으로 쓰면 이게 원자 번호다. 그 원자 번호는 11번인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하고? 양성자 수가 되고, 이걸 무슨 수가 되는가? 전자수인데, 무슨 원자의 전자수인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떼버리고 싶어 하는가? 전자 하나를 없애버리면 7개 받는 게 더 좋아요? 1개 빼버리는 게 좋아? 그렇죠. 7개 받는 것보다 1개 버리는 게 더 수월하죠. 7개 받아서 8개 채우는 것보다 1개 버리는 게 수월하니까 전자를 하나가 버리려고 그래요. 전자 하나가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전자 하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플러스는 몇 개인데? 11개인데 마이너스가 10개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가? NA에다가 뭐가 하나 남아요. 플러스가 남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라고 쓰는가? NA 하고서 플러스 하나 남는 것,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원자가 안 되는 거죠. 얘가 있었을 때는 원자였었어요. 중성 원자. 근데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원자라고 안 하죠. 그럼 뭐라고 하는가?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온.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는 이온이라는 말로 쓰죠. 그러니까 얘가 나가기 전에는 뭐라고 하는가? 나트륨 원자라고 하죠. 그래서 양성자수 11개, 전자수도 11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나가는 순간 플러스가 하나 남아 돌아가잖아요. 마이너스가 하나 나갔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나가서 플러스가 11개고 마이너스는 10개니까 플러스 하나 남죠. 그래서 플러스 하나 남는 이온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 원자였었는데 이온으로 됐어요. 나트륨 이온. 그래서 하나가 나가는 바람에 나트륨 이온으로 된 거죠. CL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 염소인데, 요 염소도 마찬가지. 염소도 요거는 17번이에요. 17번.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 하나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번이면, 염소가 17번이 되면, 17번, 원자핵에 양성자 17개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주변을 이제 전자가 돌고 있죠. 그럼 전자가 제일 안쪽엔 몇 개가 돌고 있는가? 2개가 돌고 있고, 그 다음 각부터는 몇 개가 돌아야 되는가? 8개씩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그러면 지금 10개가 됐죠. 그러면 17번이니까 7개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개가 더 돌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돌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불안정하죠. 제일 최악엔 몇 개가 돼야 안정한가? 8개가 돼야 안정한데 불안정해. 그럼 이럴 때는 7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를 얻어오는 게 더 낫죠. 그래서 1개를 어디선가 얻어와요. 그럼 어디선가 얻어왔어요. 1개를. 요거는 아까는 하나 이거 버렸어요. 얘는 1개 돌아다니는 전자가 하나가 어디선가 들어왔어요.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 들어오기 전까진 CL17 그러면 원자 양성자 수도 17개, 전자 수도 17개였었는데 어디서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들어오게 되면 양성자 수는 17개인데 전자 수가 18개가 됐죠. 둘, 8이니까 18개. 그럼 뭐가 하나 남는가? 마이너스가 남죠. 그래서 원자였었는데 나중에 Cl-가 남는다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건 나트륨 이온, 요건 염화 이온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얘하고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요걸 이온인데 그러면 요거를 우선 요걸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양이온. 요건 무슨 이온인가? 음이온. 그럼 양이온은 전자를 얻은 거, 잃은 거. 그렇죠. 전자를 잃은 것은 양이온.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플러스 나오니까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선 이온에 대한 설명부터 보면 옥텟 규칙의 세 번째 줄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거 하고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거 하고 그 밑에 2번에 양이온은 뭐가 된 건가 그러면 플러스 양전하를 띈 건데 뭐가 되는 거? 첫 번째 줄에 전자를 잃어 줄 쳐놓고 전자를 잃어서 그 밑에 줄에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이것을 양이온.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첫 번째 줄에 전자를 얻었으니까 무슨 전하를 띠는가? 음전하. 두 번째 줄에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화학결합엔 어떤 결합이 있는가? 그러면 화학결합엔 우선 이제 우리가 원자 이온 했어요. 그러면 이 결합할 때 어떤 상태로 결합을 하겠는가? 화학결합할 때 가장 대표적인 화학결합이 이 결합이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가? 얘는 전자를 잃어서 Na 플러스가 됐죠. 얘는 전자를 얻었죠. 어디선가 돌아다니기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얘네 둘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요놈이 잃은 전자를 얘가 그대로 얻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맞아서 결합을 해서 뭘로 변하는가? 그렇죠. NaCl이라는 분자로 변하는 거죠. NaCl은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NaCl이라는 분자로 변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무슨 결합을 해서 NaCl로 됐는가? 이온 결합을 해서 NaCl로 됐죠. 이온 결합해서 NaCl로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슨 결합했다라고 하는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 그래서 화학결합에 생물에서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결합은 여러분 그래도 들어본 결합이 무슨 결합인가? 그렇죠?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이 제일 중요한 결합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선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은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잃은 것, 잃은 놈과 얻은 놈이 만난 것. 그래서 NaCl이 바로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화학결합에 제일 먼저 1번에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만난 NaCl, 다른 말로 염화나트륨, 이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 이쪽에 와서 쓸게요. 우선 이제 우리가 화학결합에 네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생물에서 필요한 화학결합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 반대로 발생 인력.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 그거 구별하는 걸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이온 결합. 제일 먼저 화학결합에는 이온 결합은 지금 바로 했던 Na-이온과 Cl-이온이 결합해서 뭘로 되는가? NaCl.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이온이 되는가? 양이온. 전자를 잃은 것. 요거는 음이온. 전자를 얻은 것.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만나서 NaCl 되는 것.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공유 결합.
공유결합이란 어떻게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공유하고 있다는 소리는 누굴 공유하고 있는가?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같으면 제일 수는 1번이죠. 1번이면 양성자 수 몇 개라는 소린가? 하나. 양성자 수 하나가 있다는 소리고, 양성자 수 그냥 수소 가운데 핵은 안 그리고 쓸게요. H가 1번이면 양성자 수 하나. 그러면 전자 수도 몇 개라는 소린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데 그럼 이제 불안하죠. 그럼 전자를 얻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럼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냥 전자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수소는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가 하나 있지. 플러스는 하나 있지 안에. 플러스는 하나 있고 수소는 플러스는 하나 있고 중성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그럼 마이너스 몇 개 있었는가? 하나 있었죠. 근데 얘를 잃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으면 뭐가 하나 남는 건가? 플러스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플러스만 가지고 있는 놈이죠. 전자는 하나도 없는 놈.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양성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소이온을. 양성자. 왜 양성자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성자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양성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광합성 배울 때, 호흡 배울 때 양성자가 이동되고 그런 거 배울 때 나와요. 그래서 양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전자를 잃어서 양성자로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는가? 그러면 서로 잃지 말고 내가 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 수소가 와서 나도 하나 있으니까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도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요 수소가 이걸 빨간 걸로 표시하고 이걸 파란 걸로 표시하면 요 빨간 전자는 누가 가지고 있던 놈인가? 요 놈이 가지고 있던 놈이죠. 파란 전자는 누가 가지고 있는 놈인가? 요 놈이 가지고 있던 놈이죠. 서로 공유하니까 얘도 전자 몇 개가 된 건가? 2개. 얘도 전자 2개.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인가?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온이란 말은 전자를 버린 거죠. 버린 건데 공유란 말은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는 이런 모양하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볼까요? 산소는 안쪽에 몇 개 있는가? 2개.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 산소는 몇 번인가? 그러면 산소는 8번이면 양성자수 8개 있다는 소리죠. 그럼 안쪽에 2개 있으면 그 외곽에 몇 개가 있는 건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그럼 몇 개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2개를 더 받아서 혼자서 2개 더 받아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2개 더 받아갖고 있으면 산소가 어떻게 되는가? 뭘 2개 더 받는가? 마이너스 2개를 더 받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2개가 더 들어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개가 남아있으니까 이가 이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이온이 돼버린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는가? 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다른 산소를 한 놈 데려오죠. 그럼 산소를 또 하나 데려오면, 또 다른 산소를 하나 데려오게 되면 최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는가? 그러면 2개. 하나, 둘 있고, 그 다음에 6개. 그러면 이걸 다 같이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면 두 개 있고, 요놈은 6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그러면 요 산소 체외곽에 몇 개 있게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죠. 얘도 체외곽에 안쪽엔 두 개고 체외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몇 개 공유하고 있어요? 두 개씩 공유하고 있는 거죠. 두 개를. 얘 거 두 개, 얘 거 두 개. 지금 파란 전자는 누구 건가? 얘 거고. 빨간 전자는 얘 거고. 그럼 두 개씩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전자를 버린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이 가지고 있자. 공유하고 있자.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원소만 공유결합하는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원소도 공유결합할 수 있는가를 보면 다른 것도 공유결합할 수 있는가를 보면 탄소를 한번 봅시다. 탄소. 제일 안쪽에 몇 개가 있는가? 그렇죠. 탄소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탄소는 번호를 여기다 써놓으면 여러분들 금방 알아보겠다. 탄소는 몇 번인가 그러면? 그렇죠. 6번이죠. 6번. 그럼 탄소가 6번이면 이건 8번. 8번이고 그럼 탄소가 6번이면 안쪽에 몇 개가 있는 건가 그러면 안쪽에 두 개가 있고 두 개. 그 바깥쪽에 몇 개가 있는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 6개가 되죠. 그럼 얘 바깥쪽에 몇 개 채워야 되는가? 8개를 채워야 되죠. 그럼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4개 있는 놈과 같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1개 있는 놈을 4개 데려오면 되지. 그럼 결합할 수 있죠. 그럼 1개 있는 걸 4개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1개 가진 놈이 누구가 되는가? 수소가 1개 가지고 있죠. 그럼 수소를 4개를 가지고 데려오면 수소가를 4개 데려오면 수소는 1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소 1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이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쪽에다 쓸까요? 그림을 보기 쉽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또 수소를 또 여기다 데려오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1개 또 수소를 데려오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1개 또 수소를 데려오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수소는 1개였었는데 얘랑 공유하면서 2개가 된 거죠. 2개. 그래서 하나를 보기 쉽게 여기다가 쓸게요. 그래서 2개. 그러면 요거는 원래 자일 거. 얘는 탄소 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수소도 2개 됐으니까 안정하게 됐죠. 그럼 수소도 안정하게 됐고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은 뭐가 되는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있는 CH4가 되는 거예요. CH4. 얘가 그 유명한 메테인. 개정되기 전의 용어는 메탄. 요건 H2가 되는 거죠. H2. 요거는 O2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결합. 그럼 CH4, H2, O2 이런 건 다 무슨 결합하고 있다고 하는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한다.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H2O를 봅시다. H2O. 이걸 보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H2O는 산소는 얼마짜리인가? 8개짜리죠. 그러면 안쪽에 몇 개 있나? 그러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그러면 바깥쪽에 몇 개가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2개를 채워야 되죠. 이럴 때 산소끼리 결합하면서 2개를 채울 수도 있었죠. 여기에 산소끼리 결합하면서 2개를 채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하나 있는 거 둘 데려올 수도 있죠. 그럼 하나 있는 거 둘 데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 있는 놈이 누구가 되는가? 수소죠. 그럼 수소를 둘 데려오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수소를 둘 데려오면 이게 수소 하나 데려다가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또 이쪽에 수소를 또 하나 데려다가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소는 아까 같이 두 개 안정하게 됐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안정하게 됐죠. 이런 방법으로 서로 다른 것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것도 공유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전기음성도를 봅시다. 우리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가 큰 것 하면 F, O, N 세 가지가 전기음성도가 큰 것. 불소, 산소, 질소죠. 이 세 가지 전기음성도라는 말은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 그럼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FON이 가장 크고 나머진 전기음성도가 있긴 있지만 작죠. 전기음성도가 작은데 이 세 가지가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다.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 그런데 여기서는 H와 H 사이에는 똑같은 놈이니까 전기음성도가 어떻겠어요? 같죠. 같으니까 전기음성도가 같은 두 가지끼리 결합하는 건 우리는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비극성 공유결합이다. 비극성 공유결합 또는 무극성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죠. 무극성, 극이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비극성 공유결합 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극성 공유결합, 비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럼 이것도 무슨 결합이겠어요? 이것도 산소하고 산소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으니까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둘이서 결합한 거죠. 그럼 이것도 무슨 성 공유결합인가? 비극성 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런데 이거는 C와 H, 전기음성도 큰 FON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분자가 다르니까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극성은 있어요. 약간의 극성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결합이라고 해야 돼? 이건 무슨 결합이라고 해야 되는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야 돼요. 약간의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극성 공유결합인데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런데 그럼 산소는 어떤가? 산소도 산소하고 수소 이거는 어느 정도 돼요? 산소하고 수소 관계는 어떤 게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가? 전기음성도가 큰 FON 중에 하나 껴 있잖아요.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잡아 끌려는 힘이 가장 세서 이쪽은 무슨 기운을 갖고 있게 되는가? 마이너스. 음전하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저연하의 기운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건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하는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인가 그러면 이거는 좌우대칭이 아주 좌우대칭이 좋은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 끄는 게 어느 한쪽으로 끌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산소가 훨씬 세기 때문에 일로 끌려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전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전하를 안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대칭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여기서 이거는 수소나 산소나 이건 CH4죠. CH4나 H2O가 있을 때 수소, 산소 같으면 비극성 공유결합이면서 분자도 극성이 없는 분자죠. 근데 이거는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는 극성이 없는 분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수소, 산소, CH4 여기는 무슨 분자라고 하는가?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분자라고 하는가?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네, 그래서 얘는 결합 자체는 무슨 결합이지만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는 무슨 성이 되는 건가? 무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칭성이 좋아서 극성을 안 띠는 거죠. 결합은 극성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
조금 수정만 할게요. 교재 극성 공유결합에 예, 비극성 공유결합에 예 해놓고 H2, O2, CH4 나와 있는데 그 CH4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극성 공유결합에 예, 극성 공유결합에 예에 뭐가 나와 있는가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의 분자에 뭐 나와 있냐면 H2O 나와 있죠. 극성 공유결합의 두 번째 줄, 극성 공유결합 두 번째 줄에 예, H2O 나와 있는데 H2O 말고 요거 하나 여기 있는 CH4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CH4. 그래서 요 CH4는 결합 자체는 무슨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가? 극성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는 무슨 분자라는 소리가? 무극성 분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라. 그래서 공유결합에는 이렇게 비극성과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무슨 결합 했었는가 하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했죠. 이온결합은 한쪽에 있는 이온을 한쪽이 NaCl 같은 경우 완전히 가져간 경우 이거는 완전히 가져간 게 아니라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유결합이라고 완전히 이온을 하나는 주고 하나는 완전히 받았고 이온결합.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조금 쉬었다가 수소결합 들어갑시다.